일단 뭐 자영업을 왜 하냐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창필직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엊그저께 그 돈가스집을 차린 사장님의 대출 규모. 일단 뭐 자영업을 왜 하냐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. 요즘 어려우니까. 근데 그 사장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. 방법이 없었으니까. 직장 생활을 최대한 연장하려고 했지만 결국 나와야 됐고, 또 나온 다음에 또 재취업을 해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셨죠. 뭐 실제로는 본인의 받던 월급의 절반 정도만 받더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찾아다니셨습니다. 근데 그런 노력을 해도 그것마저 여의치가 않았어요. 결국 취업에 실패하고 자영업의 길을 가게 됩니다. 500만 명의 피 터지는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. 자영업자는 500만 명, 거기에서 외식업 자영업자는 한 60만 명, 뭐 70만 명,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, 일단 뭐 그 재취업을 노력을 하고 자영업까지 가는데도 그 사이에도 조금 모아놓은 돈, 생활비 쓴다고 이래저래 다 없어졌죠. 1년 정도 그렇게 헤딩하고 나니까 남은 건 대략 한 2천만 원 남짓. 한 달 한 달 생활비로 까지는 돈이 마치 내 수명을 깎아먹는 듯 느껴지게 되고, 내가 가진 돈으로는 프랜차이즈를 하기엔 택도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창업 관련된 카페라든지 장사 고수들의 이야기도 듣고, 나름 비법을 전수받는다고 또 몇백 정도 또 써야 되고, 뭐 이래저래 뭐 알아보면서 유행도 안 타고 뭐 그런 아이템을 알아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가스 집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. 일단 뭐 직장인들이 먹기에도 무난한 메뉴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밑반찬도 별로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수월한 축에 속해요. 손도 많이 안 가니까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자들이 좋아합니다. 여자들이 좋아해야 또 다른 사람들도 가게 되고, 나름대로 창업 준비를 하면서 자신만의 원칙을 정하고, 뭐 상권 같은 경우도 사무실이나 사무실 오피스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 한 70%, 그 이외에 아파트라든지 뭐 주거단지 사람들로 한 30% 정도 들어온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, 서울의 외곽, 서울 외곽이라는 데는 저쪽 뭐 구로라든지 뭐 금천구 그쪽을 얘기하는 건데, 그쪽에 오피스 단지 한 15평짜리를 구하게 됩니다. 정말 그래도 거기서 진짜 싸게 잘 구한 것 같아요. 보증금이 3천에 월세가 200.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매장을 했던 가게다 보니까 바닥 권리금이 있었어요. 그래도 좀 많진 않고 한 2천만 원 정도. 보증금 3천, 월세 200, 권리금 2천. 일단은 돈이 없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근데 그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은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.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대출이 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 관련해서 대출이 안 되니까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던 빌라, 조금 오래된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, 그 빌라를 담보로 담보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. 집담보로 먼저 대출 받고 나중에 사업자 대출로 다 퉁치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. 일단 5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5천만 원을 우선 대출을 받습니다. 연 한 4%대? 연 4%대면 나름대로 뭐 좋은 이율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. 처음 2천만 원하고 대출 받은 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일단 생겼는데, 보증금 3천, 권리금 2천, 뭐 복비나 뭐 이것저것 했을 때 뭐 돈 500도 들어가다 보면은 뭐 천 얼마밖에 더 안 남아요. 결국 다 없어진 거죠. 가게 구하는데 그 대출 받은 게 다 나간 겁니다. 이걸로는 시설비를 충당하기에는 택도 없고, 나름 직장생활 하면서 신용을 잘 쌓았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신용대출을 또 신청을 하게 됩니다. 두 번째 대출이죠. 신용이 무척 좋았지만 2천만 원 정도만 받으려고 해도 신용대출은 많이 안 나와요. 담보대출은 좀 틀립니다. 그래서 한 6%대 그 정도 이율로 2천만 원을 다시 빌리게 됩니다. 그래서 그 2천만 원과 아까 남은 1천만 원, 3천만 원으로다가 추가 대출을 받고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. 나름 발품을 판다고 팔면서 나름대로 싸고 좋게 해줄 수 있는 업자를 많이 찾아봤는데,
15평 인테리어 하는데 그 인테리어 업자분에게 한 2,5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하게 돼요.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비싼 금액 아닙니다. 15평이라고 특별히 싸지도 않아요. 어차피 뭐 목공이든 전기든 다 들어가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작다고 막 확 싸고 조금 넓다고 되게 비싸죠. 이게 아닙니다. 보통 그 초보 창업자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10평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10평이든 20평이든 큰 차이가 안 납니다. 결국에는 다 사람이 한 명 와서 다 인건비고 들어가는 자재가 뭐가 안 들어가는 건 싹 다 들어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10평이든 20평이든 공사비 차이에서는 그렇게 정비례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. 결과적으로 일단 뭐 다 썼죠. 2,5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이미 다 나간 겁니다. 결과적으로 인테리어에 2,500원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별도. 그 나머지 부분에 또 항목을 말씀드리다 보면 일단 간판 걸려야 되죠. 간판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사인물이 있어요. 사인물이라는 거는 매장 들어갔을 때 뭐 메뉴판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저희 로고가 막 들어가는 이런 것들, 시트지도 발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, 그리고 주방에 들어갔을 때 냉장고나 싱크대, 뭐 식기세척기, 간택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런 주방 기자재가 또 들어가고요. 그리고 뭐 의탁자도 꽤 들어가죠. 의자랑 탁자, 테이블 그 들어가는 부분, 그리고 접시나 숟가락, 그리고 그릇, 냄비 뭐 이런 주방에서 쓰는 그 자재들이 있잖아요. 그런 기물들, 그리고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기 전에 그 들어가는 철거비 이런 것도 다 별도예요. 거기에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가장 뒤에 아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2배에서 3배 들어갑니다. 15평이면 30평짜리 내지는 45평짜리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, 이를테면 오븐기가 들어간다든지 뭐 튀김기도 전기가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전기가 모자라요. 그럼 전기를 또 승합을 해야 돼요. 그런 전기 승합 비용, 그리고 다 계산을 해도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또 10%를 붙입니다. 뭐 나중에 환급을 받는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이죠. 그런 것까지 하니까 총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, 계산상에. 담보대출 5천에 신용대출 2천을 받았음에도 한 4,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된 거죠.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을 곳은 다 받았어요. 열심히 뭐 융통을 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또 와이프 안 사장님한테 사정사정 하면서 사업자 대출이 나오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갚아줄 테니까 처갓집에서 3천만 원만 좀 융통 좀 해다오. 장인어른한테 좀 부탁 좀 해서 3천만 원 좀 주면은 내가 소상공인 대출 받아서 제일 먼저 갚아줄게. 이렇게 부탁을 해서 또 3천만 원을 꾸게 됩니다. 일단 뭐 그 돈을 받아도 사실 부족하죠. 그래서 냉난방기라든지 주방 기자재 중에서 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좀 할부로다가 깔게 됩니다. 그리고 일단 사업자 등록증부터 신청을 하게 되죠. 우여곡절 끝에 여기저기 돈 끌어닥 써가지고 오픈을 하고 대출을 신청하고 뭐 사업자 대출로 3천만 원 대출을 받고, 그리고 수수료와 이자 등 그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경우도 수수료 이자를 먼저 뗍니다. 그러면 3천을 다 받는 게 아니라 한 2,900만 원 정도 받아요. 할부로 깔았던 기자재들 값 주고, 그리고 초도 물품비 산다고 식자재 비용도 쓰고, 그리고 월세 밀린 거, 공사는 하는데 완전 비어있던 가게 같은 경우는 사장님한테 뭐 지금 아직 오픈 안 했으니까 월세는 오픈하고 나서 줄게, 이게 가능한데 권리금이 있다는 건 기존에 임차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.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을 안 했으면 계속 월세를 받는 건데 이분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형편을 봐줄 이유는 없죠. 그러면 공사하는 도중에도 계속 월세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. 한 달이든 두 달이든. 그럼 아까 200만 원이면 두 달이면 400만 원, 석 달이면 600만 원이 그냥 생돈이 나간 거죠.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. 또 관리비 이런 것까지 하면은 600이 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월세 밀린 거 그렇게 주고 또 그냥 계속 뭐 돈이 안 나갈 리는 없잖아요.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생활비 또 쓴다고 또 몇백이 또 나가고,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게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게 어느샌가 통장에 있던 돈이 싸그리 다 없어져요.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평소에는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던 제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제2금융권에서 3천만 원을 또 추가 대출을 받게 되죠. 일단 처갓집에 일단은 1,000만 원 고 3천만 원 갚기로 했지만 일단 1,000만 원부터 갚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버텨보는데, 직원들 뭐 속도 많이 썩였지만 어쨌든 그 직원들 다 내보내고 혼자서 하루 종일 죽게 튀기고 팔아도 하루에 20만 원 매출이요. 한 달 매출 600만 원으로 월세 200 주고 나면 사실 남는 건 아예 없어요. 그럼 돈가스집 한다고 빌린 돈을 한번 계산해 보죠. 일단 집 담보대출 제1금융권 5천만 원 연 4%로 월 20만 원의 이자, 집 담보대출 제2금융권 3천만 원으로 연 9%월 22만 원 또 이자 내야 되고, 신용대출로 제1금융권 2천만 원에 6%
월 10만 원, 그리고 사업자 대출로 3천만 원, 연 6%에 월 15만 원, 처갓집 돈 2천만 원 갚은 거 있고요. 그리고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드론 쓴 거 500만 원, 연 24%에 월 10만 원씩 나가는 거, 그리고 매달 카드값 땜빵한다고 300만 원, 연 20%에 월 5만 원 정도. 원금을 제외하고 한 달 이자만 80만 원 이상. 순식간에 이분 같은 경우는 1억 5천 이상의 빚이 생기게 되고요. 지금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사실 생각이 나지 않아요. 한 달 한 달 손해보는 만큼 내 수명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, 1년도 안 됐지만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어도 이 장사 안 되는 가게 그 누가 제 가게를, 저분 가게를 인수할 마음이 나겠나요? 뭔가 마음 피폐해지고 그냥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. 97년도에 대기업이 부도가 나서 은행에 돈을 못 갚아서 은행이 또 파산이 내가지고 IMF가 그때 터지게 됐거든요. 근데 이 2019년도엔 수백만 개의 자영업자가 부도가 나고 이분처럼 은행에 돈을 못 갚아서 줄줄이 파산이 되게 되면 아마도 제2의 자영업자발 IMF가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. 500만 명의 자영업자,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 최저임금도 못 받고 가족을 돕는, 돈도 못 받고 일하는 그 가족분들, 이자도 못 받고 돈 빌려준 가족, 그분들까지 합하면 그 피해자는 우리나라 인구 조금 더 과장해서 막 절반 가까이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. 정말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게 될지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죠. 중요한 건 내년에 더 많은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돈가스집 사장님처럼 뭐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전에 지금 가진 거라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, 이런 부분도 좀 먼저 계산을 좀 하고, 이렇게 빚을 짓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창업을 좀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옆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장면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.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.